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강력한 거리두기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조금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방역의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은 얼마나 촘촘하고 소상공인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집중 진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두 분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어제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성토했던 자영업자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지현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광화문에서 하신 거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 네. 주장을 하셨는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제일 큰 부분은요. 일단 제가 앵커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카페나 식당이나 체육시설들이 문을 닫으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네네, 아마도 잠시 동안에 주춤하는 상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거 뭐 코로나를 종식할 수는 없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확진자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제일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최근 자료에 의하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제일 첫 번째가 학교고요. 두 번째가 학교. 종교시설이고,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집입니다. 가정이고요. 네. 자영업자 시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2번째예요. 네. 과연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시장을 강요를 해서 이 생계를 막아서 가면서까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을 하면서 이 확진자를 정말로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이 되고 예. 아직까지 지금 2년이 다 됐거든요. 첫 그렇죠. 행정명령 작년 3월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네. 이 계속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행정명령들을 계속 강요를 해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방적인 희생이 그리고 희생이 있음으로써 이후에 정말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인가라는 희망도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확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일방적 강요 그만해야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행정명령에 대한 보상 유지할 수 있게끔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9월 달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셔서 분향소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또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정말 어제도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혹시 어제 참여하신 분들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한 식당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11월 달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을 하면서요. 그래도 하루에 7, 8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거리두기에 준하는 인원 제한, 시간 제한 그리고 방역 패스를 실시하고 나서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 딱 두 테이블 48,000원 매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서울 외곽에서 13평짜리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 48,000원의 매출이 한 달로 따지면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임대료가 220만 원, 한 분의 인건비 그리고 공과금, 음식 재료비 등을 하면 한 달에 400~500만 원씩 마이너스를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2년간 누적이 되면 1억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자영업자가 일도 못하고 어제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는 지금 방역 지원금을 일단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또 손실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하겠죠?
이전에 그 손실보상 전에요. 그 4차례 지원금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지원금에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부분이요. 네. 임대료가 50만 원인 분도 있고 5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2천만 원인 사람도 있거든요. 예. 동일하게 300만 원이 지급이 되면 어떤 분께는 매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분께는 그 한 달 유지도 안 되는 비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금 모든 분들에게 뭐 다 동일하게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실효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 유지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정책인지 예. 이 부분에 사실 의문이 됩니다. 네. 정부의 방역 지침 정말 자영업자들의 큰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정부 자영업자들 어떤 행동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 어제 시위를 주최를 했던 저희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외에도 여러 이제 자영업자 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단체들이 생겼고 뭐 이제 보이콧이라든가 뭐 점등 시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는 정부에 앞서 국민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아까 아마도 옆집에 아니면 주변 친척이라도 이 700만 가까이 되는 자영업자분들이 한두 분은 주변에 계실 겁니다. 네. 네, 과연 지금의 방역 정책으로 지금 또다시 잠깐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두기를 다시 저희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 네. 또 다시 이 상황이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는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정말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 속에 뭐 이제 그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치인분들은 뭐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류의 정말 이런 류의 너무 어이없는 상황들까지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했던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조지현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지금 방금 조지현 대표 어제 광화문에서 이제 걸기를 했을 때 정말 눈물로 이 호소를 했는데 들어보셨을 텐데요. 백순영 교수님, 정말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런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우선 이렇게 피해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지난 6일에 예. 6명, 8명, 비수도권 8명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 시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 뭐 거의 2주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로 시작한 것은 지난 월요일이지만 예. 그 이전부터의 효과, 즉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이 감소가 되는 상황들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환자 수의 감소는 기대해 볼 만은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오늘 나온 게 이제 6천 명대죠. 7천 명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6,919명인데요. 네. 예, 전일에 비해서는 537명, 이전 주에 목요일에 비해서는 703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예, 전주 수요일 날에 7,850명을 정점으로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예, 하지만 이것이 아직도 변수가 있는 것이 예. 1월, 2월 정도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가는 상황이라면은 이 확진자 수의 증가는 뭐 불가피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요. 마침 오미크론을 얘기하셨으니까 오미크론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까? 아니면 지금 역시 우리나라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게 맞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해외 유입이 82명이고요. 예. 국내 164명, 그래서 토탈 246명인데요. 예. 어제가 12명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증가 추세가 그다지 가파르지 않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특이 PCR로 이 변이주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건 아직 좀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분명히 지역사회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감염 경로를 모른다면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으로 가는 데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1, 2주 후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지금 전체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양새를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위중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사망자 100명 넘어서고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위중증 환자가 문제죠. 예. 지금 20명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사망이 109명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중증 확률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1083명이라는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입니다. 사망자 109명도 역대 최다입니다. 예, 누적 사망률은 0.85%지만 지금 월별 사망률로 보면 1%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번 주 지난주에 7,000명 이상이 8,000명 가까이 나왔던 확진자가 앞으로 1, 2주 후에는 위중증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향후 1, 2주간은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어들 개연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면 위중증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직전까지 워낙에 급증했으니까 그 여파가 나타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종욱 교수님 지금 뭐 저희 이제 코로나 상황을 조금 짚어봤는데 아까 그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조지현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자영업자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심각하죠. 이런 분들은 뭐 죽을 것 같아서 나왔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경제적으로 조금 오래 가면 우리 경제 상황에도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요? 사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죽을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들 경우에 이미 언론에 보도되듯이 본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현금 흐름이 없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상환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거나 그다음에 부모를 봉양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출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이미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노동조합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국민들의 체감도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라 그래서 운동으로 나오더라도 그 사람 월급을 받잖아요. 회사에서 월급 받는 다 거죠? 다 받죠. 근데 소상공인들은 경우에 전체 자영업자가 말하는 것이 한 66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고용은 없이 혼자 하는 사람이 한 430명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그냥 영업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경찰에 물려다니거나 등등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나서 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경찰에 불려다니느라고.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조직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참 이거 뭐 시청자들 좀 우스운 이야기 모르지만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하려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 아까 지금 조지현 대표님이 있는 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나오는 비상대책위원인데 소상공인들이 그런 조직화하는데 협회에 가입하면 한 달에 10,000원을 냅니다. 그런데 가입비가 10,000원이라고 하는 순간에 왔던 사람들이 그럼 됐어 가버리는 거예요. 가입비에도 참 내는 것도 부담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화가 잘 안 되죠. 근데 또 있는 문제는 뭐 조직화가 안 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는 기관이 자꾸 이렇게 TV 나와서거나 데모를 해서 하면 정부 도와주는 부서의 그 담당자나 이런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가서 많이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지원금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강화문 시에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거 진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저분들이 중기 중앙의 산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죽을 상황인데도 조직화된 행동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장사 하루 나오면 하루 벌이를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경찰의 소환을 받기 시작하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장사인데 계속 불러다니면 이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도 장사를 할 수 없고 또 정상화돼서 할 수니까 저분들이 상당히 몸조심하면서 데모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도 보면 강화문 데모할 때도 정부가 300인 이상 못 모이라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만 거리를 지키고 모이고 하는 것도 저분들이 차고 있는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분들 정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뭐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이잖아요. 지금 부스터샷, 3차 샷 접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3차 접종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60세 이상이 3차 접종을 받아야 위중증후율 사망률이 떨어지는데요. 예. 실제로 60세 이상에서는 65% 정도 3차 접종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속도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예. 3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 감염 예방 효과도 있어서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5%인 것이 지금 25% 정도의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이 3차 접종으로 감염 예방 효과를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면은 3차 접종을 받는다 할지라도 돌파 감염은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돌파 감염을 사실 겁나야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들 국민들 중에서 2차 접종까지 끝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3차 돌파 감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는 4차 접종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조금 있으면 3차하고 몇 개월 지나면 또 4차를 해야 되고 계속 그럴 상황이 생길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은 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좀 희망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이 오미크론이라는 유행이 사실은 바이러스 자체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유전자를 들여다보더라도 가벼운 감기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은 더구나 먹는 치료제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같은 약이 나와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90% 정도 막아준다면은 사실은 백신도 있고 먹는 치료제가 있고 상대방이 약해진다면은 내년 봄이 지나가면서 유행의 규모가 줄어든다면 굳이 4차 백신까지 맞을 필요가 없겠죠. 3차 접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증상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감염되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오래 지속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는 단기간에 끝날지 몰라도 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효과는 6개월 이상 될 수가 있고 유행이 감소된다면은 또 우리 전 인류가 면역력이 높아진다면은 사실은 유행이 엔데믹 상황, 즉 계절 풍토병 정도로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4차 접종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결과는 좀 모니터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방금 그 화이자의 그 팍스로비드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이게 먹는 치료제 정식 FDA,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우리는 언제 들여올 수 있습니까? 사실은 뭐 그 MSD의 약보다도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고 미국의 상황이 급박해서 FDA에서 어제 승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물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올해 안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18만 회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또 대부분은 미국에서 3분의 1 정도는 미국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지금 승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안 늦어도 다음 달 초 정도에는 승인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선구매한 것은 7만 명에 불과합니다. 7만 명분. 7만 명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2월 달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두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구매 물량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팍스로비드라는 약은 3일 안에 복용을 하게 되면은 89%, 5일 안에 복용을 하게 되면은 88%의 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데다가 무슨 변이주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백질 분해 요소,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 요소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같은 변이주에도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사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약이긴 합니다만은 내년에는 1억 2천만 명분 정도를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뭐 내년은 굉장히 길고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빨리 이것을 수급할 수 있는지 뭐 백신 때와 마찬가지로 좀 더 빨리 수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이자 지금 말씀하신 게 7만 명분만 선구매를 했다는데 뭐 큰 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먼저 승인을 받았으니까 조금 이 백신처럼 치료제 구매에서도 조금 정책이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일단은 머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게 50% 정도 5일 이내에 복용하면 5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임상시험 또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내는 과정 중에서 30%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암이라든지 기형의 부작용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머크 거는요? 머크 거는 그 기전 자체가 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기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작용 이슈를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다 취소를 했고 승인도 안 했고요. 영국은 근데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1만 명 정도를 임상실험을 자기네 나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FDA에서 승인을 꺼려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 또 효과도 낮다는 것 때문에 원래는 2가지 약이 다 한꺼번에 승인받을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파이자 약은 승인을 받았고 머크는 승인을 못 받은 상황이죠.
주로 경증 환자가 먹어야만 되는 거죠. 혹시 뭐 예방 차원에서 먼저 먹을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는 이거는 뭐 안 되는 얘기고요. 예방 차원에는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항체 치료제라는 게 예방 차원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파이자의 약인 경우에 있어서는 확진이 된 날부터 혹은 증상이 발현된 날부터 5일 안에만 복용을 한다면은 하루에 2번, 3알씩 2번이기 때문에 6알에 5일 30알을 먹게 되면은 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 먹는 치료제까지 나와서 뭔가 우리 백 교수님 말씀대로 좀 게임 체인저가 돼서 코로나 그렇죠. 상황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확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교수님 지금 소상공인들 그 절규하는 얘기를 좀 저희가 아까 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야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 우선 두 후보들의 주장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게 지금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25조를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께서 왜 25조냐? 나 하면 50조 할게. 네. 좀 있더니 김종인 대표가 등장해서 아니 내가 뭐 100조 할게. 예. 이제 그러다가 2차적으로는 뭐냐면 이거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붙어보자. 토론하자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정책 토론을 지금 할 때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물러섰냐면 선지급 후정산하겠다. 선지급 후정산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1인당 5천만 원 지급하겠다. 최대로. 예.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 그 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제가 광고 방송이 아니라 학자로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두 분이 다 소상공인의 대상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금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얼마나 그 숫자에 대한 나이롱인가를 고무줄인가를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 정부는 소상공인을 285만이라고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105만을 증가시킨다 그래가지고 385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5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 소상공인들이 수급을 뭐냐면 178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그다음에 손실 보상을 딱 들어갔어요. 정부가 진짜 손실 보상을 딱 줄 때 될 때는 80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긴급 재난을 받을 사람이 62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을 말하는 가운데서 도대체 어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한 명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5천만 원 5천만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약 40조를 80만 명한테 나눠주면 그 정도 나옵니다.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어느 캠퍼도 소상공인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바꾸겠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손실보상제도를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뭡니까? 너 정말 소상공인에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너 손실보상 공식을 만들었고 손실보상 지원한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회의 지배적 다수가 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물먹이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재명 이분도 말을 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교수님 말하는 게임 체인지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나는 위원님들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소통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게임을 바꾸겠어. 그럼 좀 바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소상공인 여러분들 너무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 국회가 의도되어 있는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뭐 그냥 3분의 1로 그냥 줄어듭니다 이게.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성실하게 협조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병상 문제도 심각한데 백 교수님 이렇게 중증 환자 많이 늘어나면서 왜 그 중환자실에 들어있던 코로나 환자들 20일 지나서 다른 일반 병동이나 이런 데로 옮겨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면서요. 아직까지는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210명 전원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중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20일이 지나게 되면은 사실은
감염 위험성은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때 격리 해제를 할 때 PCR 음성 환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양성이거든요. 예.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은 감염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 환자가 예. 중증이면서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진짜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만약에 일반 중환자실에 다인실로 옮겨지게 된다면은 거기서의 집단 발생을 이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일괄적으로 20일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주치의의 판단 하에서 좀 더 연장을 하면서 감염력이 없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즉 감염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이 양성인데 감염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주치의들도 상당히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실은 이 코로나 환자 때문에 지금 병상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뭐 1월까지 10,000병상 이상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발표한 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뭐 일부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분명히 그 공공병원들,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뭐 서울의료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전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바꾼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을 전부 전원을 해야 되고 입원하신 분들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 환자라든지 특히 이 공공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취약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재로서는 미흡해 보이고요. 이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 갑자기 늘린다고 해서 중환자실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 앞으로 한 3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 안에 이것은 좀 시간이 맞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런 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고 병상을 확보하면서 아까 의료 취약계층들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면 그 못지않은 좀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선가에서는 다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도 써야 되는데 그 중환자실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과연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모든 사립병원들의 중환자실은 비는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립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병원에 있어서도 이것들을 중환자실을 다 일반 중환자실이 없어지면서 즉 외과계라든지 몇몇 빼고서는 내과계에 가능한 중환자실은 전부 코로나 전담 중환자실로 바뀐다는 정책입니다. 예. 이 코로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빨리 가는데요. 지금 우리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고는 있는데 큰 타격을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새해 올해 뭐 4% 성장을 한다고 그러고 새해도 뭐 3%를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조금 받치고 나간다. 어디에 그나마 조금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 이제 우리 경제를 볼 때는 생산 측면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생산 측면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서비스업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지금 서비스 산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치명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렇게 가면 4% 성장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입장에서 서비스 산업이 3, 4분기에 0.3%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0.5% 성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월 달 하다가 12월 달 이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이슈는 지금 이제 수요 측면인데 수요 측면은 뭐 제일 1번은 역시 정부입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재정 적자를 통해서 하는 거 하나 있고 다행히 한국이 지금 현재 제조업 4차 산업에서 제조업 부분에 좀 경쟁이 있어서 다행히 우리가 3, 4분기에서는 수출 부분 자체가 한 1.8% 늘었어요. 그래서 이 수출이 우리 경제를 그나마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G2 간에 2021년도에는 어느 누구든지 다 G2 간의 경쟁이 더 심해질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출을 현재와 같은 식으로 할 거냐. 우리나라 수출이 좀 웃기는 구조가 미국에는 최종재를 팔고 중국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노선을 잘해서 두 개 다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 주말이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 연휴고 연말을 맞으면서 뭔가 모임이 좀 많아질 텐데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더라도 사적 모임이 좀 잘 캔슬이 취소가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요. 연말 연시에 이 모임을 좀 줄이지 않으면 우리의 유행 상황 이 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겨울 요 시기에서 앞으로 1, 2주간의 모임을 확실히 줄여서 국민의 이동량이 줄어들어야만 유행이 감소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을 조금 뒤로 미뤄달라는, 그래야만 우리가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토론을 함께 마쳤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